자, 그렇다면 락스 컬렉티브라는 이 예술가 팀에게 자기들이 하는 예술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어 너무 문장이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읽겠습니다. 335 쪽부터 시작되는 의미라는 부분이에요. 의미하고 뒤에 물음표가 달려 있어요. 소제목에 자꾸 물음표를 해요. 그래서 앞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몇 개의 물음표야. 풍요로움 하고 뒤에 물음표, 타임아웃 물음표, 플러그와 콘센트, 주인공, 세계, 행위, 이야기꾼, 의미, 시간 이렇게 9개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단어 뒤에 그냥 물음표를 해 가지고.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언가를 알려준다기보다는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라는 그냥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어 "의미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의미란 무엇일까요?"라고 해 놓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술의 정치적 의미는 각각의 예술 작품이 다양한 기질적 가능성을 지시하는 고유한 주문을 가진다는 사실에 있다. 예술 작품은 존재 자체에 관해 특별하고 유일한 무언가를 제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인 지평을 넘어서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게 한다.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술이 그렇게나 절박하게 정치적인 이유다. 세상에서 가장 정치적인 것은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이다. 바로 이러한 한계에서 존재는 권력의 배치와 재배치, 즉 권리와 의무라는 말로는 억누를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를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이란 어떤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친해지는 것과 멀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거나 한계를 생각할 정도로 멀어지는 것 혹은 우리 안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우리 사이에 흐르는 권력, 매혹, 존경, 욕망, 그 밖에도 다른 수많은 관계의 기류에 대해 생각하고 그 기류에 휩쓸리거나 어떤 관계를 구속하거나 하는 것처럼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듣고 만지는 방식이나 안을 때의 무게감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예술 작품 역시 우리의 감각에 대해 통합적으로든 개별적으로든 생각해 보게 한다. 예술 작품은 사물을 날카롭거나 예리하거나 뭉툭하거나 부드럽게 한다. 예술 작품은 노란색의 강렬함이나 단조화음의 느낌, 정의의 중요성, 권력의 균형, 상반되는 욕망이 빚는 갈등, 상충하는 진실들과 거짓말의 뒷맛 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게 의미라는 부분에 쓰인 글이에요. 좋지 않아요? 저만 좋은가요? 네, 이런 식으로 짧은 네, 그런 단락들이 9개가 들어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어 분석적이지는 않지만 네, 읽으면서 '아 이건 정말 정치하는 사람도 못하고 이론하는 사람도 못하고 예술하고 작업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감성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사람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몸과 마음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거 네, 그게 예술일 테인데 그 예술이 정치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 절박하게 아주 절박하게 더 정치적이게 되는 이유는 존재론적인 되게 본질적인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이상은 그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네, 제가 뭔가를 설명하면 자꾸 이 아름다운 문장을 더 왜곡만 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자기 생각이 감각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글이고요. 여기에 그 앞장 331쪽 보면은 니체의 비극의 탄생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인용하는 글을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인용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327 쪽에 나오는 타고르의 글 인간의 종교에 나왔다는 글에서
인용된 잉여의 천사라는 단어입니다. 예, 한동안 직업이 없는 우리 많은 백수들이 잉여라는 단어를 즐겨 쓰며 놀았던 적이 있는데, 그냥 잉여도 아니고 '잉여의 천사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막 하면서 어 이 글을 굳이 이렇게 오늘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 잉여의 천사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타고르도 있지만 이제 니체 인용도 들어가고, 이 사람이 누구를 인용하고 있는가만 보더라도 성향이 좀 느껴져요. 니체라는 철학자, 그 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거 좀 읽어 보셨나요? 요즘은 워낙 책을 안 읽고 그러니까 전자매체 위주로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뭐 읽으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저희가 뭐 교양으로 철학의 이해라도 좀 한다 치고 그러면 니체는 참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어 정신이 젊은이의 피로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뭐 매체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니체 시대에 타작이라는 게 처음 나왔대요. 그래서 그 이전에 철학자들 같은 경우 뭐 칸트 같은 사람들은 자기 원고를 쓸 때 다 펜을 잡고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죠, 자기 철학책을. 하지만 니체는 타자기를 두들기면서 책을 썼던 사람이라고 해요. 진짠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매체가 바뀜으로 해서 자기의 글 쓰는 스타일도 바뀌고, 또 생각도 바뀌고. 네. 저도 사실 볼펜 들고 글 쓸 때하고 네 키보드로 타자를 칠 때하고는 좀 문장 느낌 같은 것도 달라지거든요. 네. 그것처럼 그래서 뭔가 100 년도 더 된 그 옛날에 엄청나게 혁신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20대 때는 그 누구라도 니체의 문장을 읽으면 좀 가슴이 뛴다, 뭐 그렇고요. 그 모르겠어요. 제 생각일 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작가 중에서는 뭐 고르자면 에곤 실레 작가 아시죠? 네. 에곤 실레 그림이 좀 젊었을 때 다들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림? 네. 나이가 들어서보다는 20대 때 더 이렇게 콱 오는 그림이랄까? 그래서 철학의 니체, 그림에는 에곤 실레 막 그렇게 그 나이 때 딱 좋아할 만한. 그리고 뭐 소설로 보면 요즘도 읽나요? 다자의 오사무의 인간 실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뭔가 존재 자체가 파르르 떨리는. 네. 요즘은 뭐 젊은 꼰대라는 말도 있고 뭐 안 그런 사람은 전혀 안 그러고도 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참 주접스럽게 자꾸 나의 늙음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가 스승의 날이어 가지고 제가 옛날 몇 년 전 제자들한테도 좀 이렇게 카톡 몇 개 받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저의 스승님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고, 그러는 와중에 길을 걷다가 꽃을 봤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이뻐 가지고 길가에서 아줌마스럽게 막 꽃을 꺾고 왔는데, 얘예요. 이거 꽃 뭔지 아세요? 이 꽃 마가레트라는 꽃이거든요. 마가렛. 네. 정말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 가지고 네 딱 6 송이를 꺾어 와 가지고 컵에 꽂아 놓고 엄청 좋아했는데 이걸 꺾으면서도 느꼈어요. 제가 어릴 때 아줌마들이 막 꽃 그리고 갤러리에 와서도 꽃 그림 찾고 이러면 막 무슨 꽃 막 이랬어요. 꽃 예쁜 줄 몰랐어요. 그래서 '꽃이 그렇게 좋아?' 막 이러면은 그때 분들이 해 주셨던 얘기가, "자기가 꽃일 때는 꽃 예쁜 줄 모른다. 자기가 꽃이 아닌 나이가 돼 봐야 꽃 예쁜 줄 안다." 그랬는데, 요즘 저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꽃이 아니고 그냥 꽃이 예뻐. 그래 가지고 이 꽃을 꺾어 와 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얘를 놔두고 이제 집에 있다가 하 있는데 계속 어디선가 발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꼬부리고 막 제 발 냄새도 맡아 보고 어디 빨래 안 된 양말이 처박혔나 막 온 집을 돌아다녔는데도 냄새의 근원을 못 찾았는데, 나중에 정말 나중에 '설마 얘?' 이러고 이렇게 맡아 봤는데 여러분 혹시 길 가다 마가렛을 보시면, 네 바람 부는 길가에서 이 마가렛은 정말 예쁩니다. 근데 꺾어서 집에 두실 때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실화냐 싶어 가지고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 봤어요. 마가렛 냄새 이렇게 검색했더니 저랑 똑같은 봉변을 당하신 분들이 질문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렛에서 이상한 냄새 나는데 지린내 같은 게 나는데 맞나요?"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라는 답이 있더라고요. "생긴 건 저렇게 청순하고 예쁜데 냄새는 정말 별로죠." 막 이런 게 정말 대반전의 꽃이었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고만 있지만 때가 되면 베란다로 내놓든가 해야지 저거. 네. 아 저는 이제 이런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은 좀 어 저런 감성적인 호소에 쪼끔 더 공감 이 글에서 말하는 그런 거에 좀 더 공감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327 쪽을 볼게요. 이들이 생각하는 예술가란 두 번째 문단 밑에 보면 자신의 감각을 통해 세상을 받아들이는 한편 세상에 뭔가를 되돌려 주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술가는 아까 말한 행위 주체이고 에이전시고 뭔가를 하는 사람인데 그게 이러한 행동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328쪽 보면은 예술 작업의 가치는 목적성이 강한 행위와 틀에 박힌 습성을 일시적으로나마 제어할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 이게 이제 자기가 예술하는 예술관이 되겠죠. 329 쪽부터 시작되는 주인공이란 챕터는 정말 저한테는 더더군다나 좀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330 쪽에 나와 있는 어 비평가와의 비교 때문에 더욱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작가고 삶의 주인공, 예술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공은 뭐냐 하면은 행위하는 주체, 그러니까 기존에 정해진 답, 기존에 그렇다고 알려진 것을 사실은 그걸 깨부수는 주인공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관람객 스스로 그저 먹고 배설하고 일어나면 출근하고 지쳐서 귀가하고 세금을 내고 국내 총생산에 이바지하고 교통규칙을 지키고 식문을 읽고 빚을 갚아 나가고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길든 삶을 사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행위 주체인 예술가가 어떠한 예술 작업을 통하여 관람객에게 이걸 깨닫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이 9개의 모든 단어 뒤에 물음표를 붙여 놨듯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능력과 그에 부응하여 인간다움의 새로운 조건을 창조하는 불가해한 재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평과 비교를 하는데 이것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든다. 주인공이란 위험이 따르는 것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인간성을 자기 자신과 세계에 드러내 보이는 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목격함으로써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팔짱 끼고 관찰자적인 태도로 세상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어 자꾸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것으로 뭔가 행위를 하고 그리고 이 행위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책임진다. 이게 무슨 저기 아까 말한 국내 총생산에 이바지하고 신문을 읽고 대출금 갚고 하는 가장의 책임 같은 그런 책임이 아니고 자기가 행위한 그 행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변화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다면 주인공은 자신이 던진 질문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비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이 점에서 주인공과 비평가의 입장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창조자 개념이 없는 비평가는 자기가 구축한 비평 방식에 압도된다. 주인공은 자신의 질문을 수단으로 삼아 존재에서 생성으로 나아가지만 비평가는 비평의 대상과 함께 교착 상태에 갇혀버리고 만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저도 자꾸 뭐 쓸 때마다 각주 달아요. 출처 밝혀요. 그리고 모든 용어를 정확하게 써요라고 막 얘기를 해요. 제 말이 모순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첫 주차에는 뭐 자유를 쓰는 거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가 자유라고 말할 때는 무슨 자유인지 얘기해." 막 이렇게 해 놓고 사전 인용하면 "사전 인용은 하지 마. 네가 왜 사전을 인용하고 그래? 이 도대체 용어 정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는데 어 그건 거죠. 단어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행위 주체로서 자기가 그 의미에 대해서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받아들여 쓰지 말고 고민을 한데, 네, 그 각줄 달더라도 그게 좋아서 네, 권위 있는 것에 의지하여 자기 주장을 더 잘하려는 태도는 좋지만 또 너무 음 그거에 억눌려서 진짜 배우기만 하는 태도,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 읽으면서 자기 반성적으로 많이 읽어요. 저도 자꾸 선생질을 하다 보니까 세상 꼰대가 돼 가지고 뭔가 틀에 박혀져요 계속. 네, 같은 거를 계속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신선하고 창조적인 일보다는 자꾸, 네, 이미 있는 유명한 이론 막 이런 걸 가지고 틀에 걸러서 보려고 하는 게 많죠. 하지만 그러지 말자. 네. 그 행위한다는 거 그리고 수행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